저는 수천억 원의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앉아 있어도 제 가슴 한쪽에는 태어날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2살 때 버려졌던 기억이 가슴속 깊이 박혀 평생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자리 잡았거든요.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찾게 되면 가장 비참한 꼴로 산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머니의 남은 평생을 더욱 괴롭게 만들겠다는 복수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 34년 동안 이를 갈며 준비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원망하며 저주했던 그 세월이 무색하게 어미의 품에 안겨 대성통곡하게 된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골 밥집 마당에서 지석이 그 말을 내뱉던 순간 34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으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서울 56층 펜트하우스 새벽 3시에 강지석 회장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자 왼쪽 가슴에 초승달 모양의 붉은 반점이 드러나는 참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지워질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이 시간이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34년 동안 이어져 온 일일 겁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 세계경제포럼에 이름을 올린 글로벌 기업의 수장,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였겠지요? 지석은 서랍 안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흐릿하게 바랜 산부인과 팔찌 하나, 파랑새가 수놓인 낡은 베넷 저고리, 자신의 출생에 대해 지석이 가진 전부가 고작 이것뿐이었던 거죠. 고아원 선생님은 이것들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놓고 간 거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파우치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드는 참이었습니다. 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조 팀장이 두 손으로 받쳐 건네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강원도 오지의 주소 하나, 그게 전부였던 거죠. 지석은 사진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삐걱거릴 것 같은 나무 간판, 마당 한켠에 텃밭이 딸린 작은 밥집, 호화로운 저택에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던 여자의 처소가 이렇게 초라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도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이가 이만큼 잘 컸다고, 당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남았다고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게 지석의 계획이었던 셈이죠. 지석의 목소리가 낮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졌는지 똑똑히 보고 평생 후회나 하라고 해. 복수의 방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당당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꼴로 나타나서 그 여자의 가슴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그게 지석이 오래전부터 갈고 닦아온 계획인 셈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지석은 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시켜. 아무것도 묻지 마. 조 팀장은 군말 없이 움직이는 참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닳고 다른 운동화, 덥수룩한 가발, 조 팀장이 내민 가방 속 물건들이었습니다. 지석은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거울 앞에 다시 선 참이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천재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저 초라하고 지저분한 노숙자 한 명만 서 있었을 뿐 눈빛 속에서만 불꽃 같은 무언가가 이글거리고 있었던 거죠. 강원도로 내려가는 내내 지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굽이치는 산골 도로가 끝없이 펼쳐지는 참이었습니다. 봄이라기엔 아직 차가운 바람이 산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조 팀장이 운전석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 정말 혼자 들어가실 겁니까? 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 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방식이 늘 그랬던 셈이죠. 차가 산골 마을 어귀에 멈춰 서자 지석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낡은 점퍼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드는 게 아니겠어요. 살을 애는 한기였습니다. 지석은 멈추지 않고 걷는 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자신의 굳은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덥수룩한 가발이 이마를 누르는 게 걸을수록 더 신경 쓰이는 참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수십 개 기업을 지휘하고 세계 시장을 흔들어 왔던 남자가 지금 낡은 점퍼 자락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은 지 20분이 넘었을 무렵 나무 사이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순옥밥집. 조 팀장이 건네준 사진 속 바로 그 간판이었습니다. 지석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심장박동이 터질 듯 빨라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겠지요. 담장 너머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직 자리 있어요. 나이든 여자의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인 셈이었습니다. 지석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발이 굳었습니다. 3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지석은 세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감상은 필요 없어. 나는 복수하러 온 거야. 혼잣말이 입술 밖으로 새어나오는 참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운동화 끝으로 흙을 한번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간판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게 아니겠어요. 식당 마당에 들어서자 봄 햇살이 어중간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단에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작은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던 셈이죠. 지석은 그 풍경을 훑었습니다. 초라한 풍경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저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작고 단정하게 오랫동안 가꿔온 흔적이 역력한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지석은 붓두막 앞에서 뭔가를 적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가 반쯤 섞인 단발머리, 낡은 앞치마, 그리고 왼쪽 다리를 살짝 든 채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싣고 선자대 절뚝이고 있었던 거죠. 지석은 그 다음 움직임만 생각했습니다. 발로 바닥을 쿵 구르는 건 바로 그 순간이었겠지요. 뒤돌아봐. 어서 뒤돌아보라고. 지석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여자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순옥이 천천히 몸을 돌리는 참이었습니다. 지석은 그 얼굴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긴 했는데 실물은 달랐던 거죠. 주름이 더 많았고 눈빛은 더 깊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눈빛을 보내올 줄 알았는데 그 눈에 담긴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연민이었던 셈이죠. 순옥은 노숙자 차림의 지석을 바라보며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와요. 목소리가 따뜻하기 그지없었던 거죠. 다리도 불편한 총각이 찬 바람을 맞고 어쩌나. 욕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상처를 후벼 파는 다정한 걱정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지석은 이를 악무는 참이었습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러면 내 복수 계획이 흔들린다고 혼잣말이 가슴속에서 맴도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빨리나 줘요. 퉁명스러운 소리가 식당 안에 탁 퍼지는 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그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절뚝이는 다리로 바쁘게 주방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석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거죠. 처음으로 제대로 그 뒷모습을 눈에 담는 참이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한눈에도 알 수 있었던 셈이죠.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몰아가며 움직이는 그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지석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악마의 얼굴이 아닌 망가진 몸으로 움직이는 등 뒤에서 균열이 일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겠지요? 지석은 억지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후 순옥이 작은 쟁반을 들고 다가오는 참이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김치, 그리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흰 쌀밥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음식들에서 나는 냄새가 지석의 코를 자극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외면했습니다. 이 음식을 받아먹는 순간 무언가가 흔들릴 것 같았던 거죠. 어서 드세요, 총각. 순옥이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석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집어드는 참이었습니다. 찌개 국물만 조용히 휘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맞은편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석의 그릇이 비어 있는지 살피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허름한 밥상으로 내 34년의 세월을 때우겠다는 거야? 지석이 찌개 국물을 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서 그 감추고 있는 진짜 얼굴을 드러내라고. 순옥은 그 말에 가만히 지석을 바라볼 뿐이었던 거죠. 한참 그러더니 일어나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순옥의 손에는 물 한 컵이 들려 있었던 셈이죠. 그것을 지석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낮고 조용했는지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던 거죠. 나도 옛날에 내 새끼를 버리고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봤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나는 알아. 지석은 물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던 거죠. 내 새끼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지석은 아직 판단하지 않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아직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석은 시선을 테이블 위로 천천히 옮기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안주머니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둔 파우치가 손끝에 닿는 참이었습니다. 지석은 파우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순옥의 눈이 그것을 향해 천천히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흐릿하게 바랜 산부인과 팔찌 하나와 파랑새가 수놓인 베네 저고리,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두 개의 베네 저고리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이는 순간 순옥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석은 팔찌를 들어 흐릿한 글씨를 천천히 읽어내는 참이었습니다. 김순옥, 28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증거들이 눈앞에 낱낱이 펼쳐지는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석이 꺼낸 베네 저고리를 손에 드는 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순옥의 목소리가 쪼개질 것만 같았던 거죠. 어디서 났냐고.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고아원에서 지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2살 때부터 그곳에 있었어. 이 팔찌랑 저고리가 거기 같이 있었어. 순옥이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는 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내 새끼를 잊은 적이 없어. 어딘가에서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빌었어. 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품어왔던 원망과 복수심의 실체가 무참히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던 거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게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의 눈빛 속에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아 있었던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짜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2개의 베넷 저고리 같은 파랑새가 수놓인 그 천 조각들이 34년의 시간을 건너 처음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는 참이었습니다. 지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직 뭔가를 단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전부 사실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34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옥이 의자를 당기며 앉은 자세를 고쳐잡는 게 아니겠어요. 왼쪽 다리가 아픈 듯 손으로 허벅지 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지석은 그 손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참이었습니다. 저 다리가 왜 저런 건지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생각했던 물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순옥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다리가 그날 이후로 이렇게 됐어.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사고로 먼저 가고 없었어. 순옥의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지는 참이었습니다. 애딸린 과부한테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 빚쟁이들이 아이까지 잡아가려 했어. 지석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도망치다가 넘어졌어. 아이를 품에 안고 뛰다가 그날 거기서 무릎이 꺾인 거야. 그 뒤로 다시는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 지석은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는 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당한 폭력 때문에 이 여자의 다리가 34년째 저런 거라는 걸 지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 구출된 거라는 사실이 억장을 무너뜨리는 건 바로 그 순간이었겠지요? 순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두고 내가 앞에서 빚쟁이들 시선을 끌어야 했어. 그래야 아이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그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어. 살아있다는 것만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 그냥 쫓아가서 찾으면 됐잖아요. 지석이 낮게 내뱉은 말이었던 거죠. 그게 그렇게 됩니까?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빚은 그 뒤로도 오래 따라왔어. 내가 나타나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래서 숨었어. 이 깊은 산골까지 들어와서 숨었어. 지석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참이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깊고 먼 산인 셈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34년 동안 여기 이 산골에서 숨어 살아온 이유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지석은 지금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쫓겨나지만 않았어도 순옥의 입에서 작은 독백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아빠와 함께 우리 민우를 품에 안고 살았을 텐데 그 이름이 지석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우. 순옥이 부른 이름은 민우였던 거죠. 지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지석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리는 참이었습니다. 순옥이 눈을 들었습니다. 내 새끼야.
내가 그날 안고 뛰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아이. 지석은 손가락 끝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불러줄 틈도 없이 헤어졌지만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틈도 없이 헤어졌다는 그 말을 34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그의 입에서 말이 터져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석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해요. 순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바로 그날 버려졌던 당신 아들 지석이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참이었습니다. 위장했던 가발을 벗어 던진 지석의 얼굴을 마주한 순옥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노숙자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순옥의 두 다리가 힘을 잃으며 바닥에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4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산마루를 메우는 참이었습니다. 지석은 순옥의 굽은 어깨를 끌어안고 땅이 꺼지라 통곡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거물이 어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내가 바보였어. 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았어. 순옥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 말 한마디가 34년 동안 골마있던 상처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참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보다 값진 어미의 품에서 쏟아낸 회한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순옥은 거친 손으로 지석의 뺨을 쓸어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그 손길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34년의 분노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다리가 그렇게 된 게 나 때문이었어? 지석이 순옥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만 살아있으면 됐어. 순옥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참이었습니다. 그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요? 지석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원망해도 돼. 나는 괜찮아. 순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지석의 가슴을 더 깊이 찌르는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웠겠지요? 눈물이 조금 잦아들자 지석은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며칠 있어도 돼요? 순옥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평생 있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그날 밤 순옥의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어미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어떤 5별 레스토랑의 음식도 이 맛을 따라오지 못할 참이었습니다. 엄마, 이 반찬은 뭐예요? 지석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물었습니다. 봄나물이야. 뒷산에서 캐온 거. 순옥이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거 먹어봤어? 글쎄요. 고아원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왔어요. 지석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옥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지는 참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지석이 처음으로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운 건지 34년 동안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지석은 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차 한 대가 산골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조 팀장이 차에서 내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 잡아. 다리 전문 병원으로. 조 팀장이 눈을 크게 뜨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리모델링도 알아봐. 조용하게. 네, 알겠습니다. 조 팀장이 다시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전화를 끊고 식당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이른 아침부터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쪼그리고 앉아 흙을 고르는 손길이 익숙하고 단단했습니다. 저 손이 34년 동안 혼자서 버텨온 손이라는 걸 지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버지 묘소에 가고 싶어요. 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자. 그 말 한마디가 짧으면서도 얼마나 깊은 울림을 가졌는지 짐작하기 어려운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순옥이 절뚝이는 걸음으로 앞서 걷고 지석이 그 옆에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옥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걸을 수 있어. 엄마, 그냥 잡아요. 지석이 팔을 더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순옥이 잠시 망설이다 아들의 팔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의 걸음이 천천히 같은 속도로 맞춰지는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길 중턱에 작은 묘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석 앞에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지만 묘소 주변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순옥이 꾸준히 다녀온 흔적이었습니다. 지석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늦게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평생 지킬 테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비석 앞에 이마를 대고 깊이 숙였습니다.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되찾은 남자의 어깨가 처음으로 힘없이 내려앉는 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석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 팀장이 매일 보고를 올렸고 지석은 전화로 지시를 내리는 참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하지만 중요한 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석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갈게. 며칠만 더. 조 팀장이 전화 너머로 조용히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전화를 끊고 순옥이 일하는 식당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은 이른 아침부터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이 부뚜막 앞을 34년 동안 지켜온 셈이었습니다. 지석은 주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엄마. 순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손님 오기 전에 나가 있어. 저도 할 수 있어요. 지석이 앞치마를 집어드는 참이었습니다. 순옥이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에 나온 웃음인지 순옥 자신도 몰랐겠지요? 뭘 할 줄 알아? 쌀은 씻을 수 있어요. 지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쌀통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기서 3컵 씻어. 지석은 쌀통 앞에 서서 쌀을 퍼담는 게 아니겠어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남자가 강원도 산골 밥집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색하거나 우스운 일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참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지석이 쌀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순옥이 국자를 저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우직하고 말은 없는데 손이 빠른 사람.
지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를 무척 기다렸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말에 지석의 손이 잠깐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민우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지었어? 응. 세상 환하게 살라고. 순옥의 목소리가 먹먹해지는 참이었습니다. 지석은 쌀을 헹구며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민우. 세상 환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받은 아이는 34년을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지석은 씻은 쌀을 밥솥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 밥집 언제부터 했어요? 29살부터. 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집이 아니라 그냥 남의 집 일 도우면서 살았어. 지석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기 상골까지 들어온 건 30이 넘어서야. 그때는 빚쟁이들도 거의 포기할 때였어. 이 밥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인 할머니가 늙어서 못하게 됐는데 나한테 그냥 맡겨준 거야. 순옥이 국물을 한번 맛보는 참이었습니다. 인연이었던 거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그 말이 지석의 가슴을 찌르는 게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혼자. 그게 이 여자가 34년 동안 그린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지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엄마. 순옥이 고개를 들지 않고 국자를 저었습니다. 알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팀장이 예약해둔 서울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요. 지석이 순옥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 안 가도 돼. 다리 검사 받아야 해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수술은 싫어. 수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보기만 해요. 지석이 순옥의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순옥이 아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 말에 순옥의 눈빛이 흔들리는 참이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순옥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석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아침, 순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지석이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는 이미 국 끓는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는 참이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뭐해요? 지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밥 먹고 가야지. 순옥이 뚝배기를 불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먹고 가야 해요? 먼 길 가는데 속은 채우고 가야지. 지석은 순옥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아들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어미의 새벽 밥상이었던 거죠. 지석은 식탁 앞에 앉아 순옥이 차려주는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 그리고 따뜻한 흰 쌀밥이었습니다. 어서 먹어. 순옥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요? 나는 먹었어. 너 먹는 거 봐야지. 지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참이었습니다. 맛이 어때? 맛있어요. 지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맛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순옥은 가늠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순옥은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 얼마나 낯설었겠지요? 조 팀장이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참이었습니다. 지석은 순옥 옆에 앉아 가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옥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나중에는 아들의 손을 먼저 잡는 게 아니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석 회장의 어머니라는 말이 퍼지는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옥은 그 말이 어색한 참이었습니다. 내가 회장 엄마야? 순옥이 지석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지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웃는 게 아니겠어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은 어렵지만 통증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다음 달이면 됩니다. 순옥은 의사와 지석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자고 하면 하지요, 뭐. 순옥이 짧게 대답하는 참이었습니다. 지석이 순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순옥은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가만히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지석은 조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수술 일정 잡아. 최고 의료진으로. 네, 알겠습니다. 조 팀장이 수첩을 꺼내 적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회복하는 동안 머물 곳도 알아봐. 서울 도심 말고 조용한 곳으로. 순옥이 옆에서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밥집 내려가야 해. 손님들이 기다려. 손님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밥집 잠깐 쉬는 동안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다 해놓을게요. 순옥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었는지 지석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지석은 서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앉아보는 회장실 의자였습니다. 탁 트인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풍경이 자신이 이룬 것들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강원도 산골 밥집의 새벽 밥상이 더 크게 가슴을 채우는 게 아니겠어요. 조 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결제 서류입니다. 지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조 팀장. 네, 말씀하십시오. 자니가 어머니 찾아준 거 고마워. 조 팀장이 잠깐 멈추는 참이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아니야. 그게 없었으면 나는 끝까지 잘못된 원망을 품고 살았을 거야. 지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조 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원망을 내려놓는 거야. 그 말이 회장실 안에 조용히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지석은 새벽부터 병원에 나와 순옥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거죠. 순옥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별게 다 무섭고 별게 다 안 무서워. 순옥이 담담하게 말하는 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건 이제 안 무서운데 수술은 좀 무서워. 지석이 순옥의 손을 더 꽉 쥐는 게 아니겠어요. 금방 끝나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순옥이 아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손이 아버지 손이랑 똑같이 생겼어. 지석이 말을 잇지 못하는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이 이렇게 컸어. 우직하게 생겼지. 순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오며 수술 준비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지석은 수술실 앞까지 순옥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순옥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다려. 네, 기다릴게요. 지석이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석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34년 동안 원망했던 여자가 저 문 너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지석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조 팀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드십시오. 지석은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자네도 앉아. 조 팀장이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는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를 처음 찾으러 가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지석이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너무 오래된 상처라서 혹시 더 깊은 상처만 받고 오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석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결국 가길 잘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겠어요. 지석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참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어떻습니까? 회복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곧 보실 수 있어요. 지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도의 숨이었는지 본인도 깜짝 놀랐던 거죠. 회복실에서 순옥이 눈을 떴을 때 지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순옥이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참이었습니다. 잘 됐대요. 수술?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 좀 나아지면 너랑 같이 아버지 산소 가고 싶어. 지석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꼭 같이 가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울지 말아요, 엄마. 지석의 목소리도 흔들리는 참이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순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기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미의 기쁜 눈물을 34년 동안 빼앗아온 세월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없어.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회복실에서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는 참이었습니다. 그 빛이 회복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다리는 눈에 띄게 좋아지는 참이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절뚝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밥집 마당에 다시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단의 꽃봉오리들이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활짝 피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골 밥집으로 내려오는 참이었습니다. 조 팀장이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오면 머리가 맑아져. 조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주말에도 지석은 어김없이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순옥이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순옥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서 와. 밥 다 됐어. 지석은 순옥 옆에 나란히 서서 장독대를 바라보는 참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담근 거예요? 작년 겨울에. 올가을이면 맛이 딱 들어. 그때 같이 먹어요. 그러자.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겠지요? 내년 가을을 함께 기약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그리는 미래였던 거죠.
밥상에 앉은 지석은 순옥이 차려준 음식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봄나물, 계란말이. 이 소박한 밥상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참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이런 밥 먹고 싶었어요. 순옥이 아들의 그릇에 나물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이제 매주 먹으면 되잖아. 그러게요. 지석이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석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어요. 순옥이 물러서는 참이었습니다. 지석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옥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옥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 마당에서 34년을 혼자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참이었습니다. 지석이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순옥 옆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지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옥이 잠깐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지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혼자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 말에 지석의 눈이 뜨거워지는 참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컸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으니까. 지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말해봐. 순옥이 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4년의 세월이 이 마당 위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석은 순옥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처음으로, 34년 만에 처음으로 어미가 아들의 품에 기대는 참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화단의 꽃들이 그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석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용서가 복수였던 거죠.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가장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어미의 온기였습니다. 노을이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는 참이었습니다. 순옥밥집 마당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웠습니다. 34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가족의 밤이 그렇게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오해와 원망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온 모자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발걸음이 결국 참된 용서와 따뜻한 어미의 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성공보다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밥상과 엄마의 손길 하나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